죽은 사람은 이렇게 숨 쉬지 않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인사를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트 구석 시식 코너에서 아이를 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그날 내가 알던 모든 진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폭설은 서울 시내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혔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아예 통제되었죠. 태선은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본사 대형마트 VIP 행사에서 신제품 런칭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해외 바이어 미팅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이 날씨에 비행기는커녕 회사까지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회장님, 우회로로 가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사이로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어떤 이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난간을 붙잡고 어떤 이는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1시간을 더 달려 겨우 도착한 마트는 이미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태선이 VIP 전용 입구로 들어서자 마케팅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태선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복도 한쪽에서 시식 코너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들깨 수프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테이블 앞에 몇몇 고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죠. 시식대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회사 로고가 박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어요.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종이컵에 수프를 따라 건네고 웃으며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작은 머리가 살짝 보였죠. 태선은 무심코 그 광경을 지나치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묘하게 낯익었달까요? 여자가 컵을 건네며 고객에게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드셔보세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그 억양, 그 말투, 태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태선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단지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등에 엎인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칠고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시식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돌아서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죠. 가슴 부분을 살짝 두드리고 포대기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흡입기를 꺼내 아이 입에 갖다 대는 모습까지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 아이를 달래는 손길,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는 각도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죠. 괜찮으세요? 태선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건네려 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잠깐 보인 눈동자. 놀라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여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거리를 두려는 몸짓이 확고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시식대 뒤쪽으로 몸을 숨겼죠. 태선은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이성이 그 생각을 짓눌렀죠. 회장님, 행사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마케팅팀 직원이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선은 여자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한 태선은 바로 비서실장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 씨, 지금 1층 시식 코너 쪽에 들깨수프 행사하는 팀 있죠? 그 팀 소속이 어디예요? 전화 너머로 명호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아, 그 팀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태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명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외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단기 계약 팀이라고 하더군요. 외주라니요. 자세한 정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를 끊은 태선은 무대 위에 올라가 신제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멘트를 읽는 내내 머릿속에선 그 여자의 뒷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시식대는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저녁 태선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영수증, 보험 서류들. 손가락 끝이 종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분명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느껴졌죠. 태선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오늘 마트 CCTV 영상을 요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촬영된 영상은 정책상 7일 후 자동 삭제되는 임시 파일로 저장됩니다. 지금 당장은 협조가 어렵습니다. 왜죠? 본사 보안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전화를 끊은 태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죠. 태선의 가슴 한쪽에도 뭔가 차갑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불안, 의심,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저택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태선이 식탁에 앉았을 때 현 배우자 세리는 이미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각종 자선행사 기사들이 떠 있었죠. 여보, 이거 봐요. 세린이 화면을 태선 쪽으로 돌렸습니다. 유가족 재단 후원의 밤이라는 제목의 행사 안내문이었어요. 회장님도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태선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말았습니다. 유가족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죠. 다른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참석하신대요. 우리만 빠지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태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세리는 잠깐 태선의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는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주제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10년 전의 그 일. 사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태선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다윤아,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태선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딸 다윤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결혼을 석 달 앞둔 딸의 방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책들과 옷가지들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다윤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다윤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태선은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럼 결혼식 전에 가족 사진 정리 좀 하자. 앨범도 새로 만들고. 됐어요. 아니, 다윤아.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도 있고 가족들이랑 찍은 것도 있잖아. 그 순간 다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빠, 그만해요. 뭘? 엄마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태선은 입을 다물었어요. 다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태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매번 그러시잖아요. 엄마 없던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꺼내고.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다윤아, 아빠는 그냥 엄마 유품 상자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사라진 거 알아요? 태선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다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몇 장의 사진과 낡은 손수건, 그리고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여기 더 많았어요. 엄마가 쓰던 수첩이랑 작은 녹음기도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녹음기? 태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걸로 제 목소리 녹음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언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요. 그때 제가 이 상자를 열어봤는데 녹음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태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윤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빠, 전 아빠를 믿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아빠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다윤아, 그냥 나가주세요. 전 혼자 있고 싶어요. 태선은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호 씨, 10년 전 문서들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회장님, 그건 본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오늘 중으로 가져다 주세요. 회장님, 그 문서들은 이미 폐기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서요. 전화기 너머로 명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태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폐기요? 내가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요. 법적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게 회사 규정입니다. 그럼 남은 건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태선은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둔 오래된 명함철을 꺼냈어요. 10년 전 시식 행사를 진행했던 외주업체 연락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명함철을 아무리 뒤져도 그 업체는 없었습니다. 태선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그 업체는 5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 태선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목적지는 15년 전 신혼 아파트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재개발로 이미 사라진 곳이었지만 주변 풍경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태선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걸었습니다. 옛날 슈퍼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어요. 소라가 즐겨 사던 호두과자 가게는 흔적도 없었죠. 발걸음을 옮기며 태선은 문득 소라의 습관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미숫가루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무거운 것부터 먼저 넣던 손놀림. 그날 밤 태선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죠. 어딘가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울음소리를 막는 듯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 빨리 처리해야 해. 서명만 받으면 돼. 조용히 해. 태선은 악몽 속에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선은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시식대가 있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전혀 다른 제품의 시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태선은 매니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제 들깨수프 시식하던 팀은요? 아, 그 팀이요? 어제로 교체됐습니다. 교체요? 갑자기요? 네, 본사 쪽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고요. 매니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선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태선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태선은 마트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친 눈과 굳어진 인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선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트 뒷문 쪽 쓰레기 분리장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태선은 코를 찌푸리며 골판지 상자들이 쌓인 곳을 살폈어요. 새벽에 나온 이유가 있었죠. 청소 직원들이 오기 전에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적재함 한쪽에 들깨수프 제품 박스들이 보였어요. 태선은 주변을 둘러본 뒤 재빨리 그 박스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빈 상자였지만 가장 아래쪽에 있던 박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옆면에 붙은 외주 라벨에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선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코드 아래 행사 스태프 코드가 보였어요. WK 2024-1207-B3. 태선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코드만 있으면 인력 플랫폼에서 행사 스태프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차에 돌아와 플랫폼 앱에 접속하자 화면에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태선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장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권한을 차단해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태선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어요. 마침 교대 시간인지 경비원 한 명이 마트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태선은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돌아봤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시식 행사하던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들깨수프 나눠주던. 아, 그분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2, 3일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저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태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요? 네. 검은 정장 입고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찾더라고요. 제가 못 봤다고 했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30대쯤? 키가 크고 말수가 적던데요. 되게 급해 보였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태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기보다 먼저 그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것도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요. 혹시 그 사람 연락처나 그런 건 안 남기고 갔어요. 그냥 휙 가버렸죠.
태선은 경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호였죠.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왜요? 회사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도혁 이사님이 긴급 자금 보고를 올렸어요. 태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도혁, CFO 출신 사회이사로 태선의 경영 방식에 늘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죠. 무슨 내용인데요? 유통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태선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며칠째였죠.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태선이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태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도혁이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태선은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손실 재고 관리 실패, 신제품 런칭 지연. 하나같이 태선의 리더십을 겨냥한 내용들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최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태선은 보고서를 덮으며 명호를 불렀어요. 명호 씨, 들어와 보세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이거 백도혁이 언제 올렸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거 회사에 알려졌나요? 명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쉬시는 게. 명호 씨. 태선이 명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왜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마트에 자주 가시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요? 누가 보고한 거죠?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선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나가보세요. 명호가 나간 뒤 태선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백도혁의 차도 보였죠. 태선은 문득 경비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혹시 회사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태선이 집에 돌아오자 세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세린이 다가와 태선의 손에 약봉지를 쥐어줬습니다. 뭐예요, 이게? 수면제예요. 병원에서 받아온 거.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먹어봐요. 요즘 악몽도 자주 꾸시잖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선은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필요하면 먹을게요. 그날 밤 태선은 잠들기 전에 오래된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다윤이 말한 그 상자였죠. 태선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사진 몇 장, 손수건, 목걸이, 그리고 상자 바닥에 깔린 얇은 천 사이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태선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장바구니, 손잡이가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손잡이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마트 이름이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행복마트 송파점. 태선의 손이 떨렸어요. 이 마트는 1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소라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왜 이 장바구니, 손잡이가 유품 상자에 들어있는 걸까요? 누가, 언제, 왜 여기에 넣어둔 걸까요?
태선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손에 쥐어졌지만 그게 어디에 맞춰져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거나 아니면 지우려다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인력 플랫폼 전 직원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선은 사흘 동안 3명의 중개인을 거쳐 간신히 연락처를 얻어냈어요. 만난 장소는 신촌 뒷골목 허름한 술집이었죠.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냥 대략적인 활동 지역만 알려주세요. 태선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성도시 쪽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쪽 약국이랑 소아과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들었어요. 어느 동네요? 부천 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죠. 다음 날 오전, 태선은 혼자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재건축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구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벽면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놀이터 시설은 녹슬어 있었죠. 태선은 차를 단지 입구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국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단지 상가 1층 한쪽에 낡은 간판이 보였죠. 사랑약국. 약국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태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였어요.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 이번엔 아이를 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여자 옆에서 총총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여자는 약봉투를 재빨리 가방 안에 넣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태선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여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냈어요.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를 재빨리 자기 뒤로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태선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필요 없어요. 가주세요. 여자는 아이 손을 꽉 잡고 돌아섰어요. 총총히 걷기 시작했죠. 태선은 뒤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대신 멀찍이 서서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만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상가를 가로질러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선과 눈이 마주쳤죠.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재빨리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태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죠. 계단 입구 바닥에 작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치원 알림장 봉투였어요. 태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적힌 이름 부분이 반쯤 찢어져 있었어요. 박 어린이. 성만 보였죠. 박씨. 태선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오른 태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그녀였어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게 기억 속 그녀와 닮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백도혁 이사님이 이사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태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안건으로요? 회장님의 사생활 리스크를 논의하자고 합니다. 사생활 리스크요? 네. 최근 행동 패턴이 불안정하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태선은 이를 악물었어요. 백도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명호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도 뭔가 알고 있죠? 전화 너머로 명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일 그만두라고 말하려면 하지 마세요. 전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 회장님, 제발. 명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간곡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이 일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왜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요?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죠. 태선은 통화를 끊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쪽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어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선은 시동을 걸었어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확인하니 검은 세단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분명히 미행이었어요. 태선은 일부러 신호를 여러 번 바꿔가며 운전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결국 태선은 큰 도로로 나와 속도를 높였죠.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검은 세단을 따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태선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끝에 같은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였죠. 태선은 그 차를 한참 응시했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태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동시에 누군가도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태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 태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0년 전 장례를 치렀던 병원은 재건축으로 새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선은 로비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어요. 낯설었죠. 기억 속 복도도 영안실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어요. 태선은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5년 12월에 여기서 사망 확인을 받은 환자가 있었거든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전이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텐데요. 법적으로는 5년까지만 보관 의무가 있어서요. 그래도 확인 좀 해주세요. 태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10분쯤 지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의무기록팀 차장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소라라는 환자의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에 이곳에서 사망 확인을 받았어요. 차장은 태선을 잠깐 훑어보더니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서류 캐비닛을 열어 한참을 뒤적였죠. 여기 있네요. 근데 일부 서류가 없어요. 없다니요? 사망진단서 원본이 없고 대신 사본만 남아 있어요. 보호자 서명란도 비어 있고요. 태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사본인데도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날짜 도장도 흐릿했죠. 당시 담당 의사는 누구였나요? 기록상으로는 김재훈 선생님인데 이분은 5년 전에 퇴사하셨어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태선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었죠.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태선이 10년 전 일을 묻자 남자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저도 여기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날 좀 이상했거든요. 이상했다니요? 보통 장례는 2, 3일 정도 치르잖아요. 근데 그날은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관 이동도 새벽에 했고요. 태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요? 네. 유가족 서명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급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서류는 남아있나요? 10년 전 거는 다 폐기됐어요. 규정이라서요. 태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게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선은 마지막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소라의 친정아버지 정우식. 10년 전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태선은 옛날 주소록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았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죠. 다음 날 태선은 사설조사원을 통해 정우식의 현재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변두리 쪽방촌이었어요. 태선은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2층에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문 앞에서 태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쉰 목소리였어요. 태선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 정태선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우식은 10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태선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태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게 만들었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정우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정우식은 한참을 태선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활짝 열었죠. 들어와.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태선은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정우식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꺼내 물었죠. 뭐가 궁금해서 왔어? 그날 일이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우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왔어.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서류를 빨리 처리하게 했지.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당신네 회사 사람 같았어. 명함도 안 내밀고 그냥 지시만 했거든. 태선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그때 소라가 남긴 거 없었나요? 메모나 편지 같은 거요. 정우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뿐이야. 딸이 마지막으로 쓰던 거. 근데 누가 일부를 뜯어갔어. 장례식장에서. 태선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앞쪽 몇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남은 페이지에는 전화번호와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죠. M 10-5XXX-XXXX. 태선은 그 번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M. 명호였습니다. 10년 전 명호가 쓰던 비상연락망 번호였죠.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
어차피 남 볼 일 없어. 정우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선은 수첩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우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태선은 회사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선은 명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태선은 마스터키로 열었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대부분 일반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2015년 특별 처리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보험금 처리 서류, 사망신고서, 그리고 명호의 서명이 가득했어요. 모든 서류예요. 태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호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명호 씨, 이게 뭡니까? 태선이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명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전 당신이 도장을 찍었죠?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인정했을 뿐이었죠. 태선은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선은 명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파일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였죠. 응급실 입구에 자동문이 벌어지며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손은 아이의 등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죠. 선생님, 선생님,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달려왔고 여자는 아이를 내려놓으며 가방을 뒤적였어요.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을 구르며 흩어졌죠. 여자는 그걸 줍지도 못한 채 보험카드를 찾아 헤맸습니다. 카드가 어디 갔지?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 안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결국 현금 몇 장을 꺼내 접수대에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만요. 나중에 더 낼게요. 제발 먼저 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진료실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여자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 접수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에 멈춰 섰어요.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다가 멈췄죠. 주소칸을 보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태선은 응급실 입구에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뛰어가서 아이를 대신 안아주고 싶었죠. 여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가가면 그녀는 더 놀랄 것입니다. 도망칠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태선의 발목을 붙잡았죠. 태선은 조용히 접수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방금 들어온 아이 치료비요. 제가 낼게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잠시 태선을 쳐다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카드를 건네고 결제를 마친 태선은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여자가 진료실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비비고
문을 쳐다보고 다시 손을 비볐습니다. 초조함이 몸 전체에서 새어나왔죠. 간호사가 나와 뭔가를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술만 발싹였어요. 연락처를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제 번호만 적을게요. 다른 연락처는 지금 없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고 다시 진료실 문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여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꺼냈죠.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선은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애가 또 응급실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트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애가 자꾸 아파요. 이러다 정말 말이 끊겼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강하게 말하는 듯 했어요. 여자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벽을 바라봤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여자가 다시 진료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선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어요. 여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죠. 태선은 일어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진료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아까 들어온 아이 보호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태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들고 있던 차트에 적힌 이름이 잠깐 보였어요. 윤소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었죠. 한자도 두 글자도 아니었습니다. 태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숨어 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바꿔준 걸까요? 태선은 보안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외부인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영장이 있으면 모를까? 태선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여자의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고리였어요. 작고 낡은 금속 고리에 플라스틱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죠. 태선은 천천히 다가가 그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식은 금속이 느껴졌어요. 플라스틱 인형의 색은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래 쓴 흔적이었죠. 태선은 그 인형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신혼 때 소라가 가방에 달고 다니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느낌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선이 로비 쪽으로 돌아서는데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둘 다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뭔가를 물었죠. 태선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여자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안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태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들이 여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자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봤죠.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2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서 반대편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2 남자도 그 모습을 보고 속도를 냈습니다. 태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복도로 뛰어나가 일부러 남자 하나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켜요. 남자가 태선을 밀쳤습니다. 태선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었어요. 그 사이 여자는 계단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 달려갔지만 이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태선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 안도했죠. 그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여자는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는 괜찮을까요? 태선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차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 옆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여자와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절뚝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다쳤나 봐요. 태선은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그녀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을 때 태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 상석에는 태선이 자리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백도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오늘 안건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백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치며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최근 3개월간 유통 손실이 예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신제품 런칭도 2차례나 지연됐고요. 무엇보다 그가 말을 멈추고 태선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와 판단력에 대한 우려가 임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태선은 팔짱을 끼고 백도혁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죠. 회장님께서 최근 들어 중요한 회의에 지각하시거나 불참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백도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처방 기록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태선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조사했다는 건가요?
그건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였어요. 그게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상관있죠. 백도혁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사의 미래와 직결되니까요. 주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선의 현재 배우자인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백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은 태선을 보지 않은 채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악몽을 자주 꾸고 새벽에 혼자 서재에 앉아 있는 일도 많고요. 여보, 태선이 낮게 불렀습니다. 세린은 잠깐 그를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요. 이사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선은 세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휴식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백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임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요양에 전념하시라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임시대표를 선임하고요. 태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가 아파 보입니까? 판단력이 흐려 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도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최근 회장님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마트를 방문하신다거나 병원을 돌아다니신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태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회사 사회이사입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회사에 리스크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죠. 리스크라니. 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제 사생활을 들먹이기 전에 당신의 뒷조사부터 깨끗한지 확인해 보시죠. 백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선은 테이블을 짚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누가 제 의료 기록을 조사했습니까? 누가 제 동선을 감시했습니까?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리스크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백도혁은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 취합했을 뿐이죠. 공개된 정보? 태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방 기록이 공개 정보입니까? 그때 명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인 그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태선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밖에서. 여기서 말하세요. 태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일단 회의를 정리하시고. 내가 감정적이라고요? 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날 미치광이 취급하는데 제대로 대응하는 게 감정적입니까? 명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선은 그를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무효입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백도혁은 태연하게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복도로 나온 태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였어요. 회장님. 태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그의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뭘 그만하라는 겁니까? 그 여자를 찾는 일 말입니다. 태선이 명호를 쏘아봤습니다. 명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숨겼는지 압니다. 회장님, 10년 전 당신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날 위해 태선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내를 죽은 걸로 만든 게 날 위한 일이었다고요? 회장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위기였고, 회장님은 무너져 계셨고,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서류를 조작했단 말입니까? 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지만 태선은 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한 일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회장님, 대답하세요. 태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요? 명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선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명호 씨, 우린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날 배신하지 마십시오. 명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모두? 태선이 손을 놓았습니다. 내 아내는, 내 딸은, 그들은 모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선은 그를 지나쳐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태선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로 걸어가 문을 열었죠. 운전석에 앉으려는데 옆 차에서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병원에서 봤던 사람 같았습니다. 한강태선 회장님이십니까? 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조용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심부름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내 태선의 차 보닛에 올려놓았어요. 그 여자를 찾지 마십시오. 회장님을 위해서나 그 여자를 위해서나. 협박입니까? 충고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태선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찍힌 여자의 모습, 병원 앞 여자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었죠. 태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여자와 아이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선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선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딸 다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다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 태선이 문을 열어주자 다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태선을 쳐다봤죠. 아빠, 나 결심했어. 뭘? 아빠 편에 설 거야. 태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윤은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엄마 유품 상자에서 남은 거 다 가져왔어.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방 안에는 낡은 영수증 뭉치, 수첩, 그리고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얼굴은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아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거야. 다윤이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마트 영수증도 있고 약국 영수증도 있어.
그리고 이상한 회사 이름도 적혀 있고 태선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어요. 장소들이 익숙했습니다. 마트, 약국, 병원. 소라가 자주 가던 곳들이었죠. 아빠, 다윤이 태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살아있는 거 맞지? 태선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다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빠 요즘 이상했어. 엄마 찾고 있는 거 알아. 태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그럼 같이 찾자. 나도 도와줄게. 다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선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다윤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윤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찾으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선은 차 안에서 다윤이 건넨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니셜들이 보였습니다. 전화번호 같았어요. 하지만 이름 대신 알파벳 두세 글자만 적혀 있었죠. 태선은 하나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한 페이지 구석에 적힌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M, H 라는 이니셜 옆에 적힌 번호였죠. 명호였습니다. 태선의 손이 떨렸어요. 소라가 왜 명호의 번호를 따로 적어뒀을까요? 그것도 이니셜로만요.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태선은 수첩을 덮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소라의 친정아버지 정우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태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장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2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태선은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누구세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선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돌렸죠. 정우식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장인어른. 태선이 입을 열자 정우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선을 노려봤어요. 나가. 장인어른, 잠깐만 말씀 좀. 나가라고 했어. 정우식이 소리쳤습니다. 태선은 움찔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게 만들었어.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정우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태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정우식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태선을 내쫓으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일어나. 태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식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뭘 알고 싶어서 온 거야? 그날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우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선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상했어. 정우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사람들이 왔어. 정장 입은 남자들. 내 회사 사람들 같더라고. 회사 사람들이요?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서류를 내밀었어. 빨리 처리하라고.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정신이 없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지. 정우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장 동의서였어. 난 딸을 화장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음날 바로 화장이 됐더라고. 태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긴 메모가 있었어. 작은 수첩이었는데 그것도 누가 가져갔어. 난 보지도 못했어. 누가 가져갔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없어졌어. 딸 방에 있던 건데. 정우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태선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따로 보관한 거야. 딸이 전화번호 적어둔 거. 태선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윤이 가져온 것과 비슷한 수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야. 딸이 왜 그렇게 됐는지. 태선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호 씨한테 또 전화 왔음. 조심하라고. 누가 나를 조사한대. 태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까지 따라옴. 무서워. 태선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태선이 힘들어할까봐. 명호 씨가 만나자고 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가봐야 하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명호 씨를 만났음. 그 사람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나한테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 다음은 빈 페이지였습니다. 태선은 수첩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언제 적은 겁니까? 딸이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쯤? 그때 딸이 집에 왔었어. 얼굴이 안 좋더라고. 뭔가 겁먹은 것 같았어. 정우식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내가 물어봤지. 무슨 일 있냐고. 딸이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요즘 피곤하대.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주에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태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정말 죽은 거 맞아? 정우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 속에 딸이 정말 있었을까? 난 확인도 못했어. 화장까지 너무 빨리 돼서. 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소라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라와 비슷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보니 태선은 수첩을 들어 보였어요. 뭔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소라의 죽음이. 정우식은 입을 벌린 채 태선을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 딸이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정우식이 태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제발, 제발 찾아줘. 내 딸 좀 찾아줘. 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식의 손을 꼭 잡았죠. 요양원을 나온 태선은 차 안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명호의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소라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호도 알고 있었죠. 태선은 휴대폰을 꺼내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죠. 세 번째 전화에서야 명호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있습니까? 회사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만나야 합니다. 회장님, 지금은 10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명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옛날 사무실. 30분 후 태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몰아 옛 회사 건물로 향했어요. 10년 전 소라가 가끔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회사가 쓰고 있었어요. 태선은 건물 뒤편 카페로 갔습니다. 명호가 이미 와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은 명호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잔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선이 마주 앉아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말하십시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을 보호하라고. 태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선은 테이블을 쳤어요. 대답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였죠. 백도혁입니다. 태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백도혁이 왜 소라를 보호하라고 했습니까? 사모님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회사 비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금 조작에 대해서.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회장님도 위험해지고요. 그래서 소라를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태선은 명호를 노려봤습니다. 안전한 곳? 네. 새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번호. 그리고 당분간 숨어 지내라고 했죠. 내 동의도 없이요? 회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태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겁니까? 장례식까지 치르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모님을 찾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누가 소라를 찾았습니까? 명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도혁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사모님이 가진 정보 때문에. 태선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명호의 옷깃을 잡았어요. 소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정말 모릅니다. 사모님은 1년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준 휴대폰도 버렸고 거처도 옮겼습니다. 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태선은 명호를 놓아줬습니다. 명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사모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선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딸에게서 엄마를 빼앗았고요. 그게 지킨 겁니까? 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선은 그를 지나쳐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태선은 건물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윤이었어요. 아빠 어디야? 밖이야. 무슨 일이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 아빠 찾으면서. 태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친구 집에 와 있어. 괜찮아. 거기 있어. 내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태선은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조수석 창문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쪽지였습니다. 태선은 쪽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다음은 따님입니다. 태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구겨 던지고 악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였어요. 여자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걸었습니다. 엄마, 또 이사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잠깐만 짐 챙기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옮겨? 엄마가 일 때문에 그래. 여자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짐은 이미 대부분 챙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방 하나를 메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췄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쉿. 여자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죠. 발소리가 그들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선은 차 안에서 명호가 건넨 마지막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식팀 근무 일정표였어요. 명호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자가 언제, 어느 마트에서 일하는지까지요.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남부터미널 근처 마트입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었죠. 회장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저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태선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0분이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태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카트를 끄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계산대 삑삑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태선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식품 코너, 생활용품 코너를 지나 시식 코너 쪽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 쓴 채 시식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작은 컵을 건네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태선과 눈이 마주칠 뻔했죠. 태선은 재빨리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잠시 후 살짝 고개를 내밀어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자는 시식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컵들을 모으고 남은 음식을 덮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시식대를 떠나 직원용 통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선은 뒤를 따랐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자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선은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여자가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었죠. 태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3m, 1m. 저기. 태선이 입을 열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태선이 말을 잇기도 전에 여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모르는 분이에요. 비켜주세요. 소라 씨. 태선이 이름을 부르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런 이름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윤소라. 맞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로 계속 물러섰어요. 태선이 한 걸음 다가가자 여자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정하십시오. 저는 제발 그냥 가세요. 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태선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험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뭘 확인하려고요? 저는 당신 모릅니다. 여자가 가방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죠. 여자도 그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안 돼.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선은 재빨리 여자와 남자들 사이에 섰어요. 당신들 누구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다가왔어요. 태선은 팔을 벌려 여자를 가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비키십시오. 남자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무슨 일인데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까? 태선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태선의 어깨를 밀었어요. 태선이 비틀거리자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어요. 남자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나요. 나 달라고요. 여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태선은 달려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 남자가 태선을 밀쳤습니다. 태선은 바닥에 넘어졌죠. 다른 남자가 태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둘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선은 바닥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선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태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작은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 여기 오지 마. 하지만 아이는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아이를 막아섰어요. 아이가 남자와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으앙.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진아. 여자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했죠. 엄마. 숨이.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흡입기 어디 갔어? 여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태선은 재빨리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태선은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고 가슴을 두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선은 아이의 등을 계속 두드렸어요. 여자가 겨우 흡입기를 찾아냈습니다. 이거요. 태선이 흡입기를 받아 아이 입에 대어줬습니다. 아이가 몇 번 흡입했어요. 천천히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우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태선은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태선의 팔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선을 쳐다봤습니다. 태선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봤어요. 오래전 요리하다 다친 흉터였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죠. 그 흉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다치셨어요? 태선은 자기 손등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쳐다봤어요. 10년 전에요. 당신이 기억할 겁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태선은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넘겼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흡입기 사용했고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엄마입니다. 같이 가시죠. 구급차로 아이를 옮기는 동안 태선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여자도 구급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가 태선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태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어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그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여기를? 연락받고 왔습니다. 저들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명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선은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저들도 알고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태선이 명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끝을 봐야 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둘은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태선이 운전석에 앉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윤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아빠가 마트에서 싸운 거. 벌써 인터넷에 올라왔어. 태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빠 조심해. 회사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태선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호가 조수석에 탔어요. 회장님,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가, 회장님의 지위가 알고 있습니다. 태선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진실이 중요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태선은 악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소라가 왜 도망쳤는지, 왜 죽은 척했는지, 누가 그녀를 쫓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명호 씨, 태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도혁과 세린, 둘이 연결돼 있습니까? 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부인께서 회장님과 결혼하신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이 사라지고 1년 후였습니다. 태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의 말이 태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린과의 만남. 너무 자연스럽고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태선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아까 구급차로 온 아이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제가 응급 처치했습니다. 상태 확인만 하려고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진료실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선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선은 명호를 돌아봤습니다.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선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어요. 여자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선은 문 가까이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강태선이죠? 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소라. 태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이름은 이제 쓰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윤소라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태선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날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날 지킬 수 있냐고요. 이 아이도 10년 전처럼 또 놓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태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세요. 당신도 확신 못하잖아요. 소라. 저는 윤소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더 이상 저희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태선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둘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만둘 수 없는데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요. 그리고 나는 태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걸 10년 동안 후회했으니까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닙니다. 늦었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 당신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밤 누가 문 두드릴까봐 떨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집도 수없이 옮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 때문에. 당신 회사, 당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움찔했어요. 여자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주세요. 제발. 태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돌아서서 아이 곁에 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선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여자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태선은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사 17층, 평소라면
임원회의나 전략 보고가 열리는 이 공간이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감사위원회 위원 3명과 사회이사 2명, 그리고 백도혁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창가 쪽 끝자리에 팔짱을 낀 채 태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늦으셨네요, 회장님. 백도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태선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호가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식의 낡은 수첩, 다윤이 찾아낸 영수증들,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확보한 불일치 기록들, 그리고 명호가 마지막으로 건넨 10년 전 서명 날인 내역서까지.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사생활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선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10년 전 제 전처 윤소라 씨의 사망 처리 과정에 중대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는 이 회사의 자금과 인력이 동원됐죠. 백도혁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0년 전 일을 가지고 증거가 있습니다. 태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선은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장례식장 관 이동 기록이었죠. 당시 장례식장 직원은 관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장 절차 역시 유족 확인 없이 빠르게 진행됐고 서류상 서명자는 제가 아닌 대리인이었어요. 그 대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선의 시선이 명호에게 향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명호 씨가 제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이틀 동안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깨어났을 때 이미 장례가 끝났다는 통보만 받았죠.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아팠으니까 대신 처리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태선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서였어요. 사망보험금 3억이 명호 씨 계좌를 거쳐 회사 비자금 계좌로 입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당시 백도혁 이사님이 진행하시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입됐죠. 백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회장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백도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선이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파일이 열렸어요. 낡은 휴대폰 백업 데이터였습니다. 소라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모였죠. 누군가 저를 계속 미행해요. 회사 사람들 같아요. 태선 씨한테 말하고 싶은데 전화도 안 받고 무서워요.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소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태선은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소라입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단했습니다. 10년 동안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10년 전 우체국에 맡겨둔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없애려 했으니까요. 보험금 때문인지 회사 지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방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라는 백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부하들이 저를 쫓았어요. 아이를 빼앗으려 했죠. 그래서 저는 죽은 척 했습니다. 명호 씨가 도와줬어요. 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저는 소라 씨를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속인 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태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 소라가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죠. 감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 이사님,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백도혁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지만 보안팀이 문을 막아섰죠. 경찰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태선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 교사 혐의까지 법이 판단할 겁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백도혁과 세린이 연행되는 모습을 태선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아이를 꼭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파묻은 채 작게 떨고 있었죠. 태선은 그들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겨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됐어요. 그때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다윤이었어요. 딸은 소라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다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윤이 천천히 다가가 소라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난 몰랐어요. 괜찮아, 다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태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10년을 잃어버린 모녀에게 주어져야 할 시간이었죠. 명우가 태선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태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우를 원망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살렸어요.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선택을 했죠. 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어갔습니다. 감사위원들과 사회이사들이 떠나고 경찰도 용의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태선과 소라, 그리고 아이와 다윤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라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 치료비든 생활비든 뭐든. 책임이요? 소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책임보다 그냥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10년 동안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태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소라가 아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다윤이 그들을 따라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아빠, 난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괜찮죠? 태선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회의실에 혼자 남은 태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트 구석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가 10년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이 회의실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태선은 손바닥에 남은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라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태선이 주운 그 작은 물건. 이제 돌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돌려줄 수 없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책임은 질 수 있다는 것.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선은 서류를 정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실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의 삶을 다시 흔들까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를 업고 살아왔고 나는 혼자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잊어서 사는 게 아니라 참고 사는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죽어 있던 건 그날까지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